강남 한복판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한 어영어 학원.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박지영 원장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10년째 중등부 책임 강사로 일해온 이수연이 들어왔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지영은 그 봉투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사직서였다. 이수연이 입을 열었다. 원장님, 죄송해요. 이번 학기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의사가 당분간 쉬라고 하네요. 박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봄 학기 개강까지 고작 2주. 이수연이 맡은 중등부 학생만 53명이었다. 박지영은 12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개강 직전 핵심 강사의 퇴사는 처음이었다. 이수연이 나간 후 책상 위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이었다. 원장님, 이 선생님이 그만두신다던데 다음 학기는 누가 맡나요? 저희의 고등학교 입시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박지영은 즉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 각종 교사 커뮤니티, 구인구직 사이트,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2월은 학원가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다. 경력 강사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3일이 지나도록 변변한 지원자가 없었다. 2월 5일 월요일 오전, 박지영의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정민수, 42세 남성이었다. 첨부된 이력서를 열어본 박지영의 눈이 커졌다. 서울 명문대학교 법학과 졸업, 영국 3년 어학연수, 강남과 여의도 일대 명문학원 15년 경력, 토익 990점 만점, 중등 내신 및 특목고 대비 전문. 화려한 경력이 빼곡했다. 박지영은 의아했다. 이런 스펙의 강사가 왜 2월 초에 구직 중일까? 하지만 절박함이 의문을 덮어버렸다. 박지영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가능하신가요? 1시간도 안 돼서 답이 왔다. 네, 가겠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정민수가 학원에 나타났다. 키 178cm,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악수를 청하는 정민수의 손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면접은 박지영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정민수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발음은 완벽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다. 박지영이 물었다. 15년이나 강사 생활을 하셨는데 왜 이직을 생각하시나요? 정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의도 학원에서 오래 일했는데 거기 원장님이 은퇴하시면서 학원을 정리하셨어요. 사실 저도 강남으로 출퇴근이 더 편해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한 이유였다. 정민수가 덧붙였다. 제가 특히 자신 있는 분야가 중2, 중3 내신 대비예요.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고요. 학생들 성적 올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박지영이 원하던 바로 그 말이었다. 면접은 30분 만에 끝났다. 박지영은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다. 월급은 270만 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었다. 정민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박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수연의 빈자리를 이렇게 빨리 채울 수 있다니. 게다가 경력도 훨씬 화려한 강사를. 하지만 박지영은 한 가지를 놓쳤다. 경력 확인이었다. 15년간 일했다는 학원들의 확인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영국 어학 연수도 대학 졸업도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문장들만 믿어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확히 일주일 후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박지영은 학부모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새로운 강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학부모들의 답장이 이어졌다. 다행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영은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2월의 위기가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2월 12일 월요일, 정민수의 첫 출근날. 오후 4시, 중학교 2학년 12명이 모인 교실에서 첫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박지영은 복도 창문 너머로 교실을 바라보았다. 학생들의 표정이 기대에 차 있었다. 새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수업은 재미있을까? 박지영도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제 학원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교실 안에서 벌어질 일을 박지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경력 15년 베테랑 강사의 첫 수업.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다.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어영어 학원 3층 중등부 교실. 12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다. 교실 뒤편에는 3명의 학부모가 참관석에 앉아 있었다. 새 학기 첫 수업은 학부모 참관이 허용되는 날이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군거렸다. 정민수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값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었다. 칠판에 이름을 쓰며 입을 열었다. 안녕. 나는 정민수 선생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학생들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민수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애들아, 선생님이 지난주에 차를 새로 뽑았거든. BMW 5 시리즈인데 진짜 타보니까 좋더라. 너희들도 나중에 크면 좋은 차 타야 돼.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영어 수업인데 왜 차 얘기를 하는 걸까? 10분이 흘렀다. 정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여의도에 있을 때는 말이야. 강남 학생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들 많이 가르쳤어. 특목고 보낸 애들만 해도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 뒤편의 학부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15분이 지나서야 정민수는 교재를 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를 할 거야. 너희 관계대명사 배웠지? 학생들이 대답했다. 네, 1학년 때 배웠어요. 정민수가 칠판에 예문을 하나 적었다. 글씨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흘려 쓴 것이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왜 대시 아니고 위치예요? 정민수는 잠시 멈칫했다. 아, 그건 그냥 관용적 표현이야. 외워. 학생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언제 대를 쓰고 언제 위치를 써요? 정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거라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냥 위치 쓰면 돼. 교실 뒤편에 한 학부모가 핸드폰 메모장을 켰다.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정민수는 학생의 질문을 대충 넘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다. 설명은 두서 없었고 문법 용어는 부정확했다. 15년 경력 강사라고 믿기 어려운 수업이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정민수는 다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시계 봤어? 이거 스위스 명품인데 진짜 비싸. 너희 부모님들도 이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지? 학생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뒤편에 학부모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다. 수업 50분 중 실제로 영어를 가르친 시간은 15분 남짓이었다. 나머지는 정민수 자신의 자랑과 관계없는 잡담으로 채워졌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자 참관했던 학부모 3명이 복도에 모였다. 표정들이 심각했다. 한 학부모가 말했다. 저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학부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 내용도 엉망이고 계속 자기 자랑만 하시던데요. 세 번째 학부모가 덧붙였다. 제 아이가 질문했는데 제대로 대답도 못 하시더라고요. 15년 경력이 맞나 싶어요. 3명 중 1명이 직접 박지영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님, 오늘 수업 참관했는데요. 정민수 선생님, 정말 경력이 15년 맞으세요? 박지영은 당황했다. 네, 이력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왜요? 학부모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박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지영은 즉시 수업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어영어 학원은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볼 수 있게 해뒀다. 영상을 본 박지영은 경악했다. 학부모의 말이 사실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다. 다음 날인 2월 13일 화요일, 중학교 3학년 수업도 마찬가지였다. 정민수는 똑같은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자기 자랑, 대충 넘어가는 설명, 학생 질문에 대한 회피. 그날 저녁 박지영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학부모들이었다. 원장님, 저희 애가 수업 듣고 와서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수업 영상 봤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가요? 5월 40만 원씩 내고 이런 수업 듣는 거예요? 항해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박지영은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월 16일 금요일, 정민수의 첫 주가 끝났다. 단 5일 만에 중등부 12명 중 8명의 학부모가 환불을 요청했다. 이유는 동일했다. 수업 내용 부실, 교사의 부적절한 태도. 일부 학부모는 아예 학원을 옮기겠다고 통보했다. 12년간 쌓아온 어영어 학원의 명성이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었다. 박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수연이 그만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정민수를 채용한 것은 재앙이었다. 15년 경력이라던 강사는 신입보다도 못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대체 이력서의 그 화려한 경력은 무엇이었을까? 박지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정민수를 학원에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채용한 지 겨우 일주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박지영은 월요일에 정민수와 면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오전, 박지영은 주말 내내 고민했다. 정민수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말했다. 수습기간을 명시했어? 박지영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다.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급하게 채용하느라 기본적인 것도 빠뜨린 것이다. 친구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럼 좀 조심해야 할 거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소송 걸릴 수 있어. 특히 서면으로 해고, 통지 안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박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볼게. 박지영은 정민수에게 오후 6시에 학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정민수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학원에서 두 블록 떨어진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정 선생님, 지난 일주일 수고 많으셨어요. 정민수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박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본론을 꺼냈다.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요. 정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지영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수업 내용이 학생들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정민수가 반박했다. 첫 주라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일부러 편하게 접근한 건데요. 수업 방식은 강사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박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이미 8명이 환불 요청을 했어요. 5일 만에요. 이건 단순한 스타일 차이가 아니에요. 정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찻잔을 돌리며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저보고 그만두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민수는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박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급여는 2월분 전액인 270만 원 드리고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니까 위로금으로 80만 원 더 드릴게요. 총 350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이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정민수의 손은 차갑고 건조했다. 박지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다. 350만 원이면 비싼 수업료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은 셈이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박지영은 학원으로 돌아가고 정민수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박지영은 몰랐다. 정민수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희미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소형 녹음기였다. 정민수는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민수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2월 23일 금요일 정민수의 마지막 출근일이었다. 정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해 짐을 챙겼다. 개인 물품은 많지 않았다. 책 몇 권과 텀블러, 필기구 정도였다. 오후 5시 정민수는 박지영 사무실에 들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지영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답했다. 정민수는 학원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정민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냉소적이고 계산된 미소였다. 정민수는 학원 건물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2월 19일 카페에서의 대화가 선명하게 저장돼 있었다. 정민수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리고 달력 앱을 열어 3개월 후인 5월 20일에 알림을 설정했다. 메모란에는 간단히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어학원 소송 제기. 정민수에게 이것은 숙련된 루틴이었다. 박지영은 그날 저녁 남은 학부모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강사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오십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발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학부모들의 답장이 왔다. 이번엔 정말 괜찮으신 분이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영은 안도했다. 350만 원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다. 정민수와의 악연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민수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3개월 후 박지영에게 청천벽력 같은 서류가 도착할 것이었다. 박지영은 그날 밤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새로운 강사 면접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경력 확인은 물론이고 수습기간도 명확히 명시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정민수와의 대화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박지영은 3개월 후에야 깨닫게 된다.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어영어 학원 1층 우편함을 확인하던 박지영의 손이 멈췄다. 두툼한 등기우편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 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온 우편이라니. 봉투를 뜯는 박지영의 손이 떨렸다. 안에서 나온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박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원고는 정민수였다. 3개월 전 조용히 학원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 박지영은 급히 소장을 펼쳤다. A사 용지 12장 분량이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박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소장에는 박지영이 예상하지 못한 주장들로 가득했다. 원고 정민수는 2024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피고 어영어 학원에 근무하였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박지영은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청구 취지를 확인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원고는 부당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며 해고일인 2024년 2월 23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다. 월 급여 270만 원 기준 18개월 치인 4,860만 원. 여기에 퇴직금 1,170만 원을 합산하여 총 6,03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다. 박지영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6,030만 원. 21일간 근무한 강사에게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박지영은 계속해서 소장을 읽어내려갔다. 증거자료 목록이 나왔다. 녹음 파일 3건, 문자 메시지 캡처 5건, 계약서 사본 일부. 박지영은 녹음 파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언제 녹음을 한 것일까? 다음 페이지에 녹취록이 첨부돼 있었다. 2024년 2월 19일 오후 6시 15분 학원 근처 카페에서의 대화였다. 박지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기록돼 있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요. 이미 8명이 환불 요청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민수의 대답 부분은 대부분 누락돼 있었다. 정민수가 수업 방식에 대해 반박했던 부분,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고 변명했던 부분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오직 박지영이 해고를 통보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편집돼 있었다. 박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소장 사본을 사진으로 받아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이거 심각한데? 서면 해고 통지 안 한 게 제일 큰 문제야.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이거든. 박지영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승소 가능성이 30%도 안 될 것 같아. 서면 통지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능력 부족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박지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8명이 환불 요청한 것도 증거 아니야? 친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법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해. 게다가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21일로는 능력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 박지영은 주저앉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은 각오해야 할 거야. 박지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4천만 원.
학원 연 매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21일 일한 사람에게 그런 돈을 줘야 한다니. 친구가 덧붙였다. 그리고 지영아, 이거 혹시 다른 학원에서도 당한 적 있는 사람 아닐까? 수법이 너무 정교해. 박지영은 그제야 의문이 들었다. 정민수는 왜 이렇게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준비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 소송을 제기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닌 계획처럼 보였다. 박지영은 인터넷에 정민수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박지영은 강남 지역 학원 원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정민수라는 이름의 강사,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30분 후 한 원장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희 학원에도 있었던 사람 같은데요. 혹시 42세, 15년 경력이라고 했나요? 박지영은 즉시 답했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상대방의 답변이 왔다. 저희도 3주 만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박지영의 예감은 맞았다. 정민수는 어영어 학원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다른 학원들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박지영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정민수의 수법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었다. 박지영은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다른 피해 학원들도 함께요.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강남역 인근의 한 카페룸. 4명의 학원 원장이 모였다. 박지영을 포함해 모두 정민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각자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소장, 녹취록 합의서, 정민수와의 악연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김수진이었다. 45세, 비영어 학원 원장. 김수진은 2023년 9월에 정민수를 채용했다가 똑같은 일을 겪었다. 저는 2,400만 원 주고 합의했어요. 거기다 교육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까지 받았고요. 박지영이 물었다. 영업정지까지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면 해고 통지 안 한 게 문제였어요. 교육청에 신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2개월 동안 학원 문 닫았죠. 학생들 다 다른 데로 옮겼고요.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다. 두 번째로 최민호가 말했다. 53세, 시영어 학원 전 원장. 최민호는 2023년 4월에 정민수를 만났다. 저는 더 황당해요. 정민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목요일에 본인이 금요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원장님이 해고한 게 아니잖아요. 최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정민수는 제가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했다고 주장했어요. 김수진이 끼어들었다. 녹취는요? 최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문제예요. 정민수는 녹취 파일 중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제출했어요. 제가 원본 파일 제출하라고 했더니 파일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은 제출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박지영은 경악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도 황당해했어요. 하지만 원본이 없으니 입증할 방법이 없었죠. 결국 저는 1년 넘게 법정 싸움하다가 지쳐서 학원 문 닫았어요. 20년 운영한 학원이었는데요. 세 번째로 이현주가 이야기를 꺼냈다. 35세, D영어 학원 원장. 이현주는 2022년에 정민수와 약 2개월간 함께 일했다. 저희 학원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여학생들한테 성희롱이 있었거든요. 박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성희롱이요?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수가 여학생들한테 수시로 밤늦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예뻐 보였어. 혼자 공부하기 심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한 학생은 밤 11시에 연락이 와서 무서웠다고 했어요. 김수진이 혀를 찼다. 그건 명백한 성희롱 아닌가요? 이현주가 답했다. 그래서 증거 모아서 신고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민수 측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학생들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요. 최민호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현주가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합의했어요. 1,500만 원 주고요. 학부모들이 난리 났고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4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네 곳인데 혹시 다른 곳도 있을까요? 김수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 두 곳 더 있어요. 하나는 송파, 하나는 목동이에요. 최민호가 덧붙였다. 수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화려한 이력서로 급하게 채용되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해고당한 후 3개월 뒤에 소송을 제기해요.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딱 그 패턴이었어요. 이현주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정민수 이력서에는 15년 경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6곳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일한 거죠? 김수진이 답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력서에 나온 학원들 몇 곳에 전화해봤어요. 박지영이 물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김수진이 서류 하나를 꺼냈다. 여의도 F학원이요. 이력서에는 4년 근무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6개월밖에 안 일했대요. 그것도 계속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최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4년을 6개월로 속인 거예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도 거짓이에요. 이력서에는 서울 명문대 법학과 졸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년 다니고 자퇴했대요. 이현주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력서 전체가 거짓말이네요. 영국 어학연수도 의심스러워요. 박지영이 말했다. 저도 이상했어요. 15년 경력치고는 수업이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애초에 15년 경력 자체가 거짓이었으니까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의 눈빛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다. 최민호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변호사 여러 명 만나봤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경력 위조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대요. 박지영이 물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일단 정민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력서에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요. 그래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을 테니까요. 박지영은 결심했다. 정민수의 이력을 낱낱이 파헤쳐야 했다. 15년 경력이라던 사기꾼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박지영은 사설조사업체에 연락했다. 정민수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4명의 학원 원장은 각자 50만 원씩을 모아 200만 원의 조사 비용을 마련했다. 조사는 일주일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정민수가 4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한 이 학원이었다. 박지영과 김수진은 직접 여의도에 있는 이 학원을 찾아갔다. 5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학원가가 가장 한산한 시간이었다. 이 학원 부원장 정수영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학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정민수요? 그 사람 기억나죠? 박지영이 물었다. 혹시 여기서 얼마나 일했나요? 정수영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4년이요? 말도 안 돼요. 6개월 정도 있었을걸요.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봄까지요. 김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6개월이요? 이력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근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수영이 웃었다.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왜 그 사람을 6개월 만에 내보냈는지 아세요? 항상 문제였거든요. 박지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문제였나요? 정수영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수업 준비를 거의 안 했어요. 지각도 잦았고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학부모들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죠. 결국 저희가 계약 해지했어요. 김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랑 똑같네요. 정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신기한 게 정민수가 나갈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갔어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 다른 학원들에서 소송을 걸었다고요? 박지영이 답했다. 네, 저희는 지금 6천만 원 소송당하고 있어요. 정수영이 경악했다. 6천만 원이요? 6개월도 안 일한 사람한테요? 박지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21일 일하고 받는 돈이에요. 두 번째 조사는 대학 졸업 여부였다. 조사업체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민수는 2001년 3월 서울의 한명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2002년 2월에 자퇴했다. 졸업은커녕 2학년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었다. 박지영은
대학 동문회에도 연락을 취했다. 동문회 관계자는 확인해줬다. 2001년 입학, 2002년 자퇴로 기록돼 있네요. 재학 기간은 1년이에요. 박지영이 물었다. 혹시 자퇴 사유가 기록돼 있나요? 관계자가 답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조사는 영국 어학연수였다. 정민수는 이력서에 영국 3년 어학연수를 명시했다. 하지만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는 달랐다. 조사업체 직원이 보고서를 건넸다. 영국 입국 기록이 단 한 번 있습니다. 2003년 7월 15일 입국, 7월 29일 출국. 총 2주간의 관광 비자였습니다. 김수진이 보고서를 보며 혀를 찼다. 2주짜리 여행을 3년 어학연수라고 속인 거네요. 조사업체 직원이 덧붙였다. 학생 비자나 장기 체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어학원 등록 증명서도 위조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조사는 실제 강사 경력이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조사업체는 정민수가 일했다고 주장한 학원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정민수가 실제로 강사로 일한 기간은 총 2년 3개월에 불과했다. 조사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E학원 6개월, G학원 4개월, H학원 3개월, I학원 5개월, J학원 2개월, K학원 3개월, 그리고 피해를 입은 6개 학원에서의 짧은 근무 기간들. 평균 근무 기간은 4.5개월이었다. 박지영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2년 3개월을 15년 경력이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 13년은 뭘 한 거죠? 최민호가 냉소적으로 답했다. 뭐 했겠어요? 학원을 옮겨다니며 소송하고 합의금 받고 그러다가 또 다른 학원 찾아가고. 그게 정민수의 직업이었던 거죠. 이현주가 물었다. 그럼 정민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한 거예요? 13년 동안 강사 일도 제대로 안 하고요. 김수진이 답했다. 합의금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6곳에서 총 1억 원 넘게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모르죠. 박지영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었다. 토익 990점 만점이라는 주장이었다. 조사업체는 이것도 확인했다. 토익 성적 조회 결과 정민수의 최근 5년간 응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력서의 성적표는 위조로 추정됩니다. 4명의 학원 원장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민수의 이력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 대학 졸업, 영국 어학연수, 15년 경력, 토익 만점. 모두 꾸며낸 것들이었다. 단 하나 진실은 정민수가 2년 3개월간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뿐이었다. 최민호가 물었다. 이 자료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박지영이 변호사 친구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30분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이거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경력 위조로 채용됐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야. 박지영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그럼 부당해고 소송도 무효가 되는 거죠? 친구가 답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입증 과정이 복잡해. 일단 사기죄로 먼저 고소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박지영은 4명의 원장들을 모았다. 우리 함께 정민수를 사기죄로 고소합시다. 이제 정민수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낼 때였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4명의 학원 원장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강태훈을 찾아갔다. 50대 중반의 강태훈은 20년 넘게 노동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박지영이 조사 보고서를 건네며 설명했다. 이 사람이 경력을 위조해서 저희를 속였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태훈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10분 후 강태훈이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김수진이 물었다. 무슨 뜻인가요? 강태훈이 설명을 시작했다. 정민수 같은 사례는 법의 허점을 정교하게 악용한 케이스입니다. 강태훈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조항을 펼쳤다. 이 조항은 원래 취지가 좋았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게 한 것이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었어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요? 강태훈이 계속했다. 하지만 정민수는 이 법을 역이용했습니다. 일부러 짧게 일하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되고 막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현주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법이 오히려 악용되는 거잖아요. 강태훈이 한숨을 쉬었다. 맞습니다. 제가 20년간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악의적인 사람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민수는 바로 그 틈새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박지영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허점들이 있나요? 강태훈이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다. 첫째, 서면 해고 통지 의무입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짧은 근무 기간도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하루만 일해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정민수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일합니다. 이 기간이 절묘해요. 능력을 판단하기엔 짧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기간이거든요. 김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럼 수습기간을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급하게 채용해야 하는 학원만 노립니다. 개강 직전에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면 원장들은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따질 여유가 없죠. 셋째, 강태훈이 계속했다. 녹취의 선택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민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증거로 냅니다.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해도 손상됐다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최민호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강태훈이 답했다.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녹취 위조를 증명하려면 원본 파일이 필요한데 정민수가 제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넷째, 강태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었다.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사용자입니다. 즉, 원장님들이 정민수의 능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박지영이 물었다. 학생들이 환불 요청한 것도 증거 아닌가요? 강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정민수 측에서는 학생들이 원래 학원을 옮기려던 참이었다거나 원장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법원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현주가 물었다. 그럼 수업 영상은요? CCTV에 다 찍혀 있는데요. 강태훈이 답했다. 그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수업 방식은 강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정민수는 보통 3주 정도만 일합니다. 그 짧은 기간으로 능력을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반론이 가능해요. 김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강태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법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경력 위조로 사기죄 고소를 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계약 자체가 사기로 이뤄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강태훈이 덧붙였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기죄 수사와 재판이 끝나려면 최소 1년은 봐야 해요. 그동안 부당해고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요. 결국 합의를 보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박지영이 물었다.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강태훈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의 50%에서 70% 선입니다. 박지영 원장님 경우는 6천만 원 소송이니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명의 원장은 절망했다. 최민호가 물었다. 그럼 정민수는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건가요? 다른 학원들도 피해를 보고요?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민수 같은 사람들이 노리는 건 영세 사업장입니다. 강태훈이 설명을 이었다. 직원 5명 이하의 소규모 학원은 법무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급하게 채용하다 보니 경력 확인도 소홀하죠. 정민수는 바로 이런 곳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현주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강태훈이 진지하게 답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 학원들과 연대하세요. 피해 사례가 많다는 걸 입증하면 정민수의 상습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지영은 결심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민수를 법정에 세워야 했다. 다른 학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4명의 학원 원장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민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경력 위조, 학력 위조, 그리고 이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가 명시돼 있었다. 조사보고서와 각 학원의 피해 진술서가 함께 제출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정민수는 조사에 불출석했다.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지만 정민수의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전화 연락도 두절됐다. 정민수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2024년 8월 박지영은 결국 정민수와 합의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합의가 현실적이었다. 6천만 원 청구액 중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지영은 학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김수진도 2천만 원 소송에서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이현주는 이미 1년 전에 1,500만 원을 줬다. 최민호는 학원을 폐업한 상태라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다. 4명이 정민수에게 준 돈만 합쳐도 9,200만 원이었다. 2024년 10월 사기죄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사유는 피의자 소재 불명이었다. 정민수를 찾을 수 없으니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수배를 넣었지만 정민수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지영은 의문이 들었다. 정민수는 어떻게 완벽하게 자취를 감출 수 있었을까? 박지영은 다시 조사업체에 의뢰했다. 이번에는 정민수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2주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민수는 2024년 7월에 개명 신청을 했다. 새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주민등록상 이름이 변경된 것은 확인됐다. 김수진이 분노했다. 개명을 해서 또 다른 학원을 속이려는 거잖아요. 이현주가 덧붙였다. 새 이름, 새 이력서로 또 누군가를 속이겠죠?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름이 바뀌면 경력 조회도 안 되니까요. 2025년 10월 31일 현재 정민수의 행적은 묘연하다. 최근 6개월간 새로운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정민수가 활동을 멈췄다는 뜻은 아니었다. 아마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이력서를 들고 어딘가의 학원을 찾아갔을 것이다. 박지영은 여전히 악몽을 꾼다. 꿈속에서는 화려한 이력서를 든 누군가가 학원 문을 연다. 박지영이 이력서를 받아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정민수로 바뀐다. 박지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다. 그리고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다시 잠들기가 두렵다. 어영어 학원은 아직도 대출을 갚고 있다. 4,200만 원. 박지영이 12년간 쌓아온 것들이 21일 만에 무너졌다. 학원 평판도 타격을 입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강사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학원을 떠났다. 박지영은 이제 채용에 극도로 신중해졌다. 이력서를 받으면 모든 경력을 일일이 확인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추천서까지 요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다. 김수진의 비영어 학원은 영업정지 2개월의 타격에서 회복하는 중이다. 학생 수는 예전의 70%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수진은 말한다. 정민수 이후로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강사를 새로 뽑을 때마다 의심부터 하게 돼요. 최민호는 시영어 학원을 폐업한 후 다시는 학원업에 돌아오지 않았다. 20년간 운영한 학원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 최민호는 지금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다. 가끔 학원가를 지나갈 때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했다. 이현주의 D영어 학원은 여학생 성희롱 소문 때문에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현주는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설명했지만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현주는 말한다. 정민수는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와 신뢰까지 앗아갔죠. 정민수 사건 이후 4명의 원장은 학원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 강남 학원 원장 모임에서 사례를 공유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주의사항을 게시했다.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 체크리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력 확인. 이력서에 명시된 모든 직장에 직접 연락해 근무기간과 평가를 확인한다. 둘째, 학력 확인. 졸업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필요시 학교에 직접 확인한다. 셋째,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 업무 내용, 해고, 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한다. 넷째, 해고 시 서면 통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전달하고 수령 확인을 받는다. 다섯째, 근무 상황 기록. 지각, 수업 불만, 학부모 컴플레인 등을 날짜와 함께 문서로 남긴다. 하지만 박지영은 안다. 이런 조치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정민수 같은 사람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이름을 바꾸고 이력을 조작하고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 그리고 어딘가에 급한 원장을, 선의를 가진 누군가를 노린다. 완벽해 보이는 이력서 뒤에는 완벽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화려한 경력은 때로 가장 위험한 미끼가 된다. 당신의 조직은 안전한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이력은 진짜인가? 이것이 박지영이, 김수진이, 최민호가, 이현주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